배움을 죽이고 언제나 호기심으로 가득한 당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서 그 당신의 오늘 저녁 식탁이나 며칠 전 마트에서 장을 보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아마 카트에 호주산 소고기나 미국산 돼지고기 아니면 유럽에서 온 치즈를 무심코 담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통계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2005년에서 2021년 사이, 그러니까 불과 1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 육류 무역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대부분 상상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배요? 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식탁 뒤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숨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고기나 치즈를 살 때 가격표나 유통기한, 원산지 정도만 확인하잖아요. 하지만 그 식재료가 지구 반대편에서 당신의 동네 마트 냉장고까지 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송을 넘어선 엄청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고기와 치즈가 도대체 어떤 복잡한 기술적 혁신을 거치고 또 국가 간의 치열하고 정교한 무역 규칙을 뚫고 우리에게 도착하는지 그 숨겨진 여정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방대한 세계의 맥락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두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정작 그 음식이 어떤 거대한 세계관을 거쳐왔는지 깊게 생각하기란 참 쉽지 않죠. 네, 사실 저도 오늘 자료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여러분의 저녁 식탁이 단순히 개인의 입맛과 취향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눈부신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각국의 피말리는 외교전이 완벽하게 응축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육류 소비와 무역량의 어마어마한 폭발입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2005년에 전 세계 식육 무역량이 2,200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무려 4,200만 톤으로 급증했죠. 16년 만에 2천만 톤이 늘어났다니 그게 도대체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한 물량인지 실감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중에서 닭고기 같은 가금류가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주 눈에 띄고요. 맞습니다. 도대체 2000년대 이후로 전 세계 식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특히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그 핵심 이유로 짚고 있습니다. 아, 경제 발전이요? 지갑이 두꺼워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바로 식탁이거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단백질, 특히 육류 소비로 급격히 옮겨가는 거죠. 삼겹살이나 치킨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기 양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요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 거대한 수요의 빈틈을 바로 수입산 육류가 빠르게 채우고 있는 형국인 거죠.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키우기 쉬운 닭고기 같은 가금류가 주도하고 있고요. 아, 경제 성장이 곧 고기 수요의 폭발로 이어진 거군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중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고기를 더 먹고 싶다고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수입량이 2배로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기는 공산품이 아니니까요. 썩고 상하는 음식이니까요. 맞아요. 그걸 지구 반대편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량으로 신선하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원하게 되었다는 수요 측면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무역량이 이렇게까지 폭발할 수는 없었겠죠. 이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보이지 않는 혁신, 바로 콜드체인 기술의 눈부신 발전입니다. 콜드체인이요? 저온 유통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의 육류 무역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전에는 가축을 장거리로 수출하려면 산채로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산채로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수천 마리의 소나 돼지를 배에 태우면 일단 그 엄청난 양의 사료는 어떻게 하고 배설물 처리에다가 무엇보다 동물들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딥니까? 정확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한다는 건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 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 살이 쏙 빠지거나 병에 걸리고 심지어 폐사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효율성이 바닥을 치는 방식이었네요. 한마디로 장거리 대량 무역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원시적인 시스템이었군요.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는 장사였죠. 그런데 그 한계를 콜드체인이 완벽하게 깨부순 겁니다. 냉동 및 냉장 기술, 그리고 그 저온 상태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끊김없이 유지하며 실어 나르는 수송망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그야말로 물류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가축을 산채로 고생시키며 보낼 필요가 없어졌겠네요. 네, 산지에서 가장 신선할 때 도축하고 먹기 좋게 가공한 다음 그 고기를 완벽한 저온 상태로 꽁꽁 얼리거나 차갑게 유지한 채 전 세계 상점의 진열대까지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생산지에서 가공된 고기가 저온 상태 그대로 우리 동네 마트 냉장고까지 오는 거군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신선함이 사실은 육류 무역의 물리적 거리를 지워버린 엄청난 기술적 성취였네요. 그렇습니다. 특정 국가들, 그러니까 땅이 넓고 소나 돼지를 대량으로 키울 수 있는 생산성 높은 국가들이 자기들이 먹고 남은 막대한 잉여 생산분을 품질 손상 없이 전 세계로 쏟아낼 수 있는 무역의 고속도로가 깔린 셈이죠. 완벽한 요약이네요. 기술이 무역의 물리적 장벽을 허문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물리적인 장벽은 사라졌다고 칩시다.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장벽이 나타나지 않나요? 어떤 장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기를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농부들도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데 싼 수입 고기가 쏟아져 들어오면 다 망한다, 문 닫아라 하고 막아서고 싶었을 텐데요. 국가의 빗장을 푸는 건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흐름이 바로 농업 보호주의에서 시장 개방으로의 전환입니다. 역시 그냥 열어준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역사적으로 농업은 그 어떤 산업과도 달랐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의 근간이자 식량 안보, 즉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기둥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대다수의 국가들이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량을 아예 엄격하게 제한해버리거나 수입산에 아주 높은 관세를 매겨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자국의 농산업을 철저히 보호해왔습니다. 무역의 세계에서 농업은 일종의 성역이었던 셈이네요. 그런데 그 단단했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가요? 영원한 장벽은 없는 법이죠. 1970년대부터 세계 농산물 시장에는 본격적인 개방의 바람, 즉 자유무역의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각국이 조금씩 빗장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 흐름이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이고 거대하게 가시화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바로 1993년에 타결된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입니다. 아, 우루과이 라운드. 학창시절 교과서나 뉴스에서 정말 지겹게 들었던 그 유명한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식탁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변화였나요?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외 없는 관세화와 무역 장벽의 철폐였습니다. 예외 없는 관세화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수입 절대 금지 혹은 1년에 딱 1만 톤까지만 수입 가능 이렇게 수량으로 막아버리는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대신 일단 모든 수입을 허용하되 그것을 관세라는 세금의 형태로 전환하고 그 관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깎아나가자는 약속을 한 거죠. 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싶었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협상이었겠어요. 무조건 문은 열어두어야 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협상 결과의 파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자료에 등장합니다. 바로 일본의 유제품 수입 사례인데요. 일본도 농업 보호가 엄청 강한 나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농업 보호 정책이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조차도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거스를 수 없었고 결국 커런트 액세스, 우리말로 현상유지 수입 물량이라는 규칙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커런트 액세스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타협이었나요? 그 결과가 숫자로 명확히 나옵니다. 일본은 이 규칙에 따라 자국의 수요나 농가의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생유로 환산했을 때 무려 13만 7천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유제품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3만 7천 톤이요? 보호무역을 고집하던 국가의 댐에 그야말로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린 거네요. 시장 개방이라는 세계적인 파도가 일국의 견고한 보호장벽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허물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증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1990년대 게트 체제를 통해 국경의 문이 강제로 그리고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문이 열리긴 했는데 이후에 이 무역의 규칙을 정하는 방식 자체가 시대에 따라 계속 진화해왔다는 걸 자료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주 드라마틱하죠. 자, 1990년대에 닦아놓은 길 위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떻게 협상 테이블의 룰을 바꿔갔을까요? 마치 거대한 경제 스릴러의 전개 과정을 보는 것 같은데 이 변화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한번 쫙 뜯어보죠. 이 변화를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하려면 국제무역 협상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진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고군분투의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 효율성을 찾는 과정이군요. 네. 자, 1995년으로 가보죠. 세계 무역의 통합된 룰을 정하기 위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거대한 기구가 탄생합니다. 바로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WTO요? 정말 거대한 이름이죠. 설립 당시 이들의 이상은 정말 원대했습니다. 무려 164개의 국가와 지역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만장일치 원칙으로 글로벌 무역 규칙을 세우려 했죠. 잠깐만요. 164개국이 만장일치요? 솔직히 친구들 10명 모여서 저녁 메뉴 하나 정할 때도 난 고기 싫은데 난 밀가루 못 먹는데 하면서 만장일치가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64개 나라가 각국의 생존과 이익, 돈이 걸린 무역 협상에서 만장일치를 이룬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시작부터 무리수 같은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불가능에 가까웠고 바로 그 지점에서 WTO 체제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회의장에 모여서 보면 무언가를 더 많이 내다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는 선진국들과 반대로 어떻게든 자국의 약한 산업을 보호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 간의 입장이 그야말로 물과 기름처럼 극명하게 대립한 겁니다. 입장 차이가 너무 컸겠네요. 결국 164개국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룰을 만든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상에 불과했고 WTO 체제에서의 이런 다자간 협상은 길고 지루한 정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사공이 164명이나 되니 배가 산으로 가다 못해 아예 멈춰버린 거군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이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 다 같이 큰 테이블에 모여서 얘기하는 건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간다. 그냥 마음 맞는 우리 둘이서 조용히 따로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다자간 협상의 끔찍한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돌파구가 바로 양자간 협상, 즉 두 국가가 1대1로 만나서 맺는 협정입니다. 이게 2000년대 국제무역의 완벽한 주류가 되죠. 1대1 협상이요?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스를 통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듣는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건 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매기는 관세라는 통행료를 없애거나 깎아주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EPA, 경제연대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EPA는 단순히 관세라는 세금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서 지식재산권을 서로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양국 간의 투자 규칙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아주 넓고 깊게 연동시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아,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FTA가 그냥 두 나라 사이의 톨게이트 비용을 면제해 주는 거라면 EPA는 아예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한 집 살림을 합치는 훨씬 더 깊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훌륭한 정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일본이 싱가포르와 처음으로 이 EPA를 발효하면서 이런 1대1 양자간 협상에 물꼬를 텄습니다. 2002년이 시작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거 164개국 모여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좋다는 걸 깨달은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방식을 폭발적으로 늘려가기 시작하죠. 그 결과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무려 366개에 달하는 이런 양자 협정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366개라니. 지구본 위에 366개의 거미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요.
듣다 보니 여기서 또 딜레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딜레마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거미줄 같은 1대1 협상에도 결국 피로감이 오지 않았나요? 164개국이 모이는 건 너무 느려서 포기했는데 그렇다고 1대1 계약을 366번이나 따로따로 맺고 그 다른 규칙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것도 결국 엄청난 행정적 낭비이자 비효율이잖아요. 예리하십니다. 바로 그 피로감 때문에 등장한 최신 무역 트렌드가 바로 지역 간 협상입니다. 아, 지역으로 묶는 거군요. 네, 1대1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아예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비슷한 지역권 전체를 묶어서 한 번에 통으로 룰을 정하자는 움직임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결국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국제 정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 지역 협정, 원래 12개국이 참여해서 판을 짜던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름이네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 블록으로 묶으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도중에 초강대국인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탈해버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판을 주도하던 핵심 멤버가 갑자기 나 안 해 하고 나가버린 거네요. 남은 나라들은 정말 황당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죠. 결국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11개국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원래 TPP를 수정 발족시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군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흔히 CPTPP라고 부르는 TPP-11,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초강대국의 이탈이란 변수 속에서도 지역 간 연대를 어떻게든 성사시킨 결과물이죠. 태평양 쪽만 다이내믹한 게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유럽 쪽 무역 협상 상황도 한편에 드라마 같던데요. 맞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이런 거대한 지역 간 협상과 1대1 양자 간 협상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며 뒤집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본과 EU, 즉 유럽연합은 2019년에 무척 거대한 지역 간 협정인 일본 EU EPA를 성공적으로 발효시켰습니다. 양측 모두 거대한 시장을 얻게 된 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역사적인 변수가 터집니다. 역사적 변수요? 설마 영국의 그 사건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입니다. 아하, 영국이 유럽연합이라는 울타리에서 스스로 커나가 버렸죠? 그럼 기존에 맺어둔 조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영국의 EU 소속이 아니게 되니까 기존에 일본이 EU 전체와 맺어둔 일본 EU EPA의 규칙과 혜택을 영국에는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졸지에 양국 간의 무역룰이 공백 상태가 돼버린 거네요? 네, 완전히 빈칸이 되어버렸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과 영국은 기존 협정을 바탕으로 부랴부랴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려서 2021년에 별도의 1대1 조약인 일본-영국 EPA를 새로 발효시켜야만 했습니다. 와, 거대한 지역연대라는 우산을 펼쳐놨는데 각국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누군가 그 우산 밖으로 나가버리면 다시 1대1로 우산을 따로 씌워줘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피곤하고 복잡한 퍼즐 풀기가 바로 오늘날 국제무역의 쌩얼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1990년대 WTO의 164개국 만장일치라는 거대한 이상주의에서 출발해서 2000년대 서로 살기 위한 1대1 속도전을 거치고 2010년대 거대한 지역 블록화를 시도하다가 국가들의 변덕으로 다시 쪼개지기까지 무역의 룰을 정하는 과정은 정말 끝이 없는 외교 전쟁이네요. 치열한 생존 게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장 실용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거죠. 네, 스위스 제네바나 각국의 화려한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이 복잡한 조약과 힘겨루기가 당장 오늘 당신의 저녁 식탁 위에 올라올 소고기와 치즈, 그리고 장바구니의 영수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결국 모든 무역 협상은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가격표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료에 이 조약들이 어떻게 식탁 물가를 바꾸는지 아주 생생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수입 소고기를 볼까요? 2020년 1월에 발효된 미국과 일본의 1대1 무역협정, 즉 미일 FTA를 보면요. 기존에 높았던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궁극적으로는 9%라는 아주 획기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떨어지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관세가 9%까지 떨어져요.
수입산 고기에 붙던 엄청난 세금 거품이 거친다는 뜻이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수입 소고기를 마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저렴하게 고를 수 있게 되는 아주 직접적이고 달콤한 혜택입니다. 그렇죠. 장바구니가 한결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럼 치즈 같은 유제품은 어떤가요? 저처럼 요리에 치즈 듬뿍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까? 물론입니다. 앞서 우리가 짚었던 2019년 발효일 일본 EU EPA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오, 어떤 조항인가요? 유럽산 크림치즈나 체다치즈 같은 하드치즈류를 즐겨 드신다면 귀가 번쩍 뜨일 텐데요. 협정이 발효된 지 16년 차가 되는 해에는 이 치즈들에 대한 관세가 아예 100% 철폐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0% 철폐요? 네, 말 그대로 유럽산 치즈의 무관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와, 관세가 영원히 된다고요? 마트 치즈 코너 가격이 확 달라지겠는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 머릿속에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듣다 보니까 관세를 깎아주기로 합의했으면 내일부터 당장 영원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왜 하필 16년 차라는 그렇게 긴 유예 기간을 아주 답답하게 찔끔찔끔 두는 걸까요?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무조건 관세를 영원으로 만들고 싼 수입품이 밀려오는 것만이 국가 전체로 볼 때 정답일까요? 소비자한테는 좋겠지만 생산자한테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관세가 내일 당장 영원이 돼서 값싼 유럽산 치즈가 쏟아져 들어오면 국내에서 열심히 소를 키우고 우유를 짜서 치즈를 만들던 우리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아, 소비자에게 싼 고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기군요. 그래서 무역협상은 결코 어느 한쪽 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패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국 경제의 뼈대인 농업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막, 일종의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에어백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있군요. 네, 이 안전장치를 무역용어로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부릅니다. 치즈 관세 철폐에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는 것도 갑작스러운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낙농업계가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인 겁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일종의 에어백이었네요. 그럼 이 세이프가드라는 방패가 실제 다른 협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세이프가드는 특정 수입 품목의 물량이 양국이 합의한 일정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 국내 산업이 정말 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발동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거군요. 네, 그 한계선을 넘는 순간 일시적으로 관세를 다시 팍 올려버려서 쏟아지는 수입 물량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자료에 명시된 CPTPP의 사례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11개국이 합의한 이 거대 협정에서 무분별한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 영내 농가들이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39만 9천 톤이라는 정확한 수입 한계선을 그어두었습니다. 39만 9천 톤? 딱 그 선까지만 싼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이제부터는 세금 다시 낼래? 하고 방어막을 쳐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8년 합의 일본 EU EPA나 2020년 발효 미일 FTA 같은 주요 1대1 협정들에서도 자국 농업에 민감한 소고기와 돼지고기 품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이 세이프가드가 아주 철저하고 깐깐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각국의 무역협상가들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한편으로는 관세를 낮춰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무역 혜택을 늘려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이프가드라는 브레이크로 국내 농가를 파산으로부터 지켜내야 하고요. 맞습니다. 균형을 잡는 게 생명이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서 그들이 문구 하나, 숫자 하나, 퍼센트 하나를 두고 얼마나 멱살 잡고 싸웠을지 눈에 훤합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적 부와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그 팽팽한 긴장감, 그 수십 년간의 치열한 타협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딱딱한 무역 협정문들 속에 다 녹아있는 셈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우리가 자료를 통해 난 방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당신이 오늘 저녁 퇴근길 마트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카트에 담은 수입 소고기와 치즈,
이건 결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살코기를 지구 반대편에서 당신의 식탁까지 가장 신선하게 배달해낸 콜드체인이라는 거대한 물류 기술에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무역협상의 역사가 있죠. 맞아요. 1990년대 WTO에 164개국 만장일치라는 원대한 꿈에서 시작해 수백 개의 1대1 FTA 그리고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거대한 지역 간 경제연대 협정 즉 EPA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수십 년간 벌여온 숨막히는 외교적 체스게임이 얹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수입산의 홍수 속에서 자국의 농부를 지켜내기 위해 세이프가드라는 튼튼한 방패를 세워둔 피 튀기는 타협의 산물이기 놀라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무역의 역사와 규칙들은 과거의 박제된 텍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펄떡거리며 전 세계의 물류와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치밀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걸 하나로 깨어보니 이 정교하고 완벽해 보이는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네요. 오,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요. 도대체 어떤 건가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식탁은 이제 전 세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콜드체인 유통망과 종이 한 장에 얽혀있는 복잡한 무역협정들에 거의 100%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바닷길이 막히거나 전혀 상상치 못한 전 지구적 전염병 혹은 국가 간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터져서 이 거대하고 효율적인 콜드체인이 뚝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고 무역 협정을 하루아침에 찢어버리며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마트에 갔는데 고기도 치즈도 통 비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산값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금의 극한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는 어쩌면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취약성이라는 대가를 조용히 지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연 이 거대한 시스템이 멈췄을 때 당신의 밥상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가 정말 묵직하네요. 기술과 제도가 완벽하게 맞물려 만들어낸 식탁의 풍요로움.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서늘한 그림자와 시스템의 취약성까지 정말 긴 여운을 남기는 생각거리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네요. 배움을 즐기고 세상의 이면에 호기심을 놓지 않는 당신, 복잡한 세계의 작동 원리를 파헤친 오늘의 지적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더 새롭고 더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맛있는 식사하시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